9집을 명도하느냐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수리도 처음으로 해봤어요. 또 임차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춰봤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엄청 성장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겁먹는 부분이 있더라. 오늘도 귀한 분을 또 모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요즘 바쁘시죠?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바쁜데 저는 뭐 그냥 항상 바빴기 때문에, 네. 제가 또 귀한 분 모셨기 때문에 좀 빠르게 궁금한 것들 여쭤보도록 좀 할게요. 네. 제가 듣기로는 경매부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부동산 경매로 투자를 이제 시작을 했고, 점점 확장해서 건물까지 가고 있어요. 저도 맨날 책을 보면 3분의 1은 조금 시작은 미흡했고 뒤로 가면 전부 다 해피엔딩이거든요. 책은 다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저는 뒤에 거는 웬만하면 안 보고 앞부분 3분의 1만 집중해서 보거든요. 왜냐면 책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때는 나는 쪼렙일 거고 나도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데 뒤에 걸 봐가지고 내가 못 따라갈 거고 첫 번째 것만 열심히 보자 해서 책을 빌리면 항상 앞부분만 열심히 봤거든요. 그래야 뭔가 내가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물어보고 싶은 게 일단은 경매 쪽이에요. 왜 이걸 경매부터 시작을 했고 실제 어땠는지. 저는 처음에 이제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는 저도 이제 부동산 갭 투자나 주식이나 이런 걸 책을 읽고 공부를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일단 주식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투자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갭 투자는 기본적으로 저기가 오를 것이다 라는 걸 근거로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2억에 사는데 나중에 한 3, 4년 또는 2년 정도 보유하면 여기에 뭐 지하철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와서 가격이 3억으로 올라갈 거야. 약간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분석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바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싼 걸 좀 사면 어쨌든 초보자 입장에서 올라가지 않아도 되니까 이미 싼 걸 사면 그럼 손해는 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 경매를 처음에 시작하게 됐어요. 일단은 아마 그 배경에는 그런 지식도 있겠지만 혹시 조금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또 경매를 선택한 건 없나요? 맞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사실 갭 투자도 2천, 3천으로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2천, 3천이란 투자금이 너무 소중했고 저한테는. 그때가 언제인가요? 그때가 2017년, 2018년 이때였었어요. 이때 너무 소중했고 사실은 이런 작은 돈을 이용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2년 뭐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힘들었고 2년을 기다렸는데 만약에 수익이 안 나지, 안 오르지 그거에 대한 이제 확실한 보장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싼 걸 사서 그냥 팔아버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매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뭐 멀쩡하게 그냥 평범하게 있던 여성이 갑자기 경매로 뛰어들어간다? 쉽진 않거든요. 맞아요. 쉽진 않죠. 그죠?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싶기도 해서. 되게 오랫동안 성실하게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고 맞벌이 부부로 잘 살았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중에는 편안한 노후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게 누구나 다 그렇게 보장된 노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결혼한 지 8년 차 때 갑자기 빚이 생기게 되고 그때 빚을 갚으면서 제가 살짝 경제적 각성이 돼요. 그때 책도 많이 읽고 관심 없었던 부동산 투자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전까지는 왜 투자를 안 했지 생각해 보니까 통장에 돈이 없었고 이제 통장에 돈이 생기니까 뭘 해봐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투자 도구를 찾다가 경매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조금 뭐 알려주세요. 실제 작은 경험담이라도. 자충우돌, 뭐 실패 경험도 좋고요. 성공 경험도 좋고 뭐 되게 좀 작은 경험담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실 시작했던 물건은 다가구 건물이었었어요. 시작하자마자 다가구예요? 조금 빌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포부가 컸죠. 그래서 월세 세팅도 하고 나중에 팔았을 때 시세 차익도 보는 물건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할 수 있는 물건이 다가구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직장인이라서 월급만큼 월세를 세팅해야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처음 물건을 덜컥 초보가 겁도 없이 다가구 물건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명도의 명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때는 제가 33살 일했거든요. 34살.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사실은 어린 여성이 뭐 9집을 명도를 가서 하고 되게 약간 사실 그 전까지 저는 직장만 다니고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하고 아이만 키웠던 사람인데
처음 들어보는 약간 그런 언어와 욕도 듣고 되게 상당히 당황했었죠. 9집을 명도하느냐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수리도 처음으로 해봤어요. 집 수리도 하고 또 임차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춰봤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엄청 성장을 했어요. 9집을 한 방에 다 맞추면서. 뭐 경매 한 빌라 9개 받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 1년 동안, 2년 동안 할 거를 저는 네. 그냥 한 2달 만에 한 방에 해치웠죠. 1년 동안 빌라 9개 못 받습니다, 거의. 그쵸. 대부분 못 받습니다. 맞아요. 고작 한두 개 받고 막 그러거든요. 맞아요. 진짜 엄청 성장을 많이 했고, 그 네. 이후로는 사실 부동산 경매가 무서워서 못하겠다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명도거든요. 네. 명도 무서워서 못하겠어 이랬는데 제가 너무 첫 방에 세게 맞아버린 거예요. 9집을. 그래서 저는 사실 명도가 무섭다라는 거는 한 방에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제가 좀 수월하게 경매를 시작했고 되게 무난하게 했으면 언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면 어떡하지 고민했을 텐데, 처음부터 너무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서 명도를 진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뒤에 부동산 경매를 할 때 겁이 좀 없어졌었던 것 같아요. 야, 그러면 그 물건 처음엔 힘들었지만 어쨌든 결론은 해피엔딩이었던 거예요? 네, 해피엔딩입니다. 세팅을 다 잘하고. 네. 엑시트도 하고. 일단 투자금 한 2,500만 원 들어갔고, 월세로만 세팅했을 때 한 200만 원, 25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대출을 활용하고. 네, 맞아요. 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 에어비앤비라든지 단기 임대라는 걸 있다는 걸 알고 제 다가구에다 세팅해서 지금은 현재 적게 나올 땐 600, 많이 나올 때는 80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오는 물건으로 세팅을 했고, 방금 엑시트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걸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에어비앤비로 그 세팅까지 다 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네. 약간 좀 효자? 현금 흐름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워낙 또 다가구 이런 것들은 에어비앤비 동의받기가 어려우니까. 네. 내가 뭐 소유주니까. 맞아요. 동의받을 것도 없고.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꼭 에어비앤비를 할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나름 또 해피엔딩이 될 수 있었겠는데 사실은.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사실 하여튼 그 하나의 물건을 통해서 명도도 되게 진하게 배우고, 그리고 제가 임차도 처음 맞춰보고 집수리도 처음 해보고 경매에 대한 겁도 없어지고, 네. 사실 지금은 또 다른 세팅을 해가지고 네, 현금 흐름도 네. 만들어서 네. 결과적으로는 참 잘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야, 근데 이제 세게 맞았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누군가가 또 세게 맞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그걸 시작한다는 말은 너도 세게 맞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어때? 요즘은 또 지금 뭐 627, 뭐 금융 대책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매수 수요를 옥죄고 있기는 하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경매도 다르게 또 돌아가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부동산 안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뭐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이 많긴 하더라고요. 네. 이런 작은 정책이 나왔을 때도 뭐 고민을 하는데 명도를 해야 되고 9집을 한 방에 해야 되고 그런 네. 걸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편이에요, 지금도. 어때요? 그럼요.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우리가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겁먹는 부분이 있더라 이런 거고요. 처음에 저도 너무 미숙하고 사실 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무섭게 느꼈던 거지, 네. 지나고 보면 그분들은 그분들의 할 말을 그냥 저한테 하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명도를 할 때 문을 따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 괴물이 살고 괴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벤트가 생긴 거거든요. 사실 이야기에서 풀리는 경우가 90%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을 먹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실제 이제 보통 전략이 중요하긴 하잖아요. 네. 전략이 뭐예요? 경매 안에서도 전략이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저는 다가구 경매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네. 이제 월세 맛을 들여서 직장인이기도 했고, 네. 그 다음으로 했던 건 상가 경매였었어요. 네. 사실 상가를 여러 채 낙찰을 받고 월세 세팅을 한 다음에 퇴사를 하고 나서 좀 전업으로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파트를 사서 바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액으로 단타를 치는 부동산 경매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장르가 보면 종목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주 종목이 경매에서도 어떤 분은 빌라만 하는 분, 맞아요. 어떤 분은 상가만 하는 분, 네, 맞아요. 공실 나는 상가만 싸게 사가지고 세팅해가지고 딱 만드는 분, 맞습니다. 뭐 다가구만 하는 분, 다양한데 네. 근데 주 종목이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현재는 아파트 단타를 소액으로 하는 아파트 단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하는 편이다. 네. 그 이유가 있겠죠, 보나마나.
네, 우선은 회사를 그만두고 네. 전업으로 뭔가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됐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낙찰을 받고 월세를 세팅하면 뭐 그 다음에 할 게 없거든요. 그건 맞죠. 근데 아파트 단타 같은 경우는 낙찰 받고 그리고 명도하고 잔금 치고 명도하고 매도하고 이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여러 개 하면서 직업처럼 가질 수 있더라고요. 전업으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하면 월급처럼 또 따박따박 매달 매도 차익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파트 단타를 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죠. 맞아요. 저는 가만히 절대 맞습니다. 세팅하고 그냥 월세 받으면 되는 거를 네. 그 사이클 계속 돌리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쵸. 들어보니까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월세를 딱 세팅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하지? 네. 다음 물건 종류로 넘어간 것 같아요. 저 원래 아파트 네. 투자하는 사람들 되게 무시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아파트 뭐 초등학생도 하는 건데 저걸 분석할 게 뭐가 있다고 저걸로 무슨 돈을 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아파트 갭 투자하는 사람들을 엄청 약간 저게 무슨 실력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샀는데 운이 좋아서 그냥 오른 거지 사실. 그럴 수도 이제 있다고 봤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아파트 단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와 진짜 나는 갭 투자 못하겠다. 왜냐하면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지역부터 교통, 교육, 주변 인프라, 환경, 뭐 개발. 그래서 저는 난 모르겠고 일단 저렴하게 사서 바로 판매해서 매도 차익을 만들자. 나중에 오를 게 아니라 지금 싼 거를 그냥 사자. 이렇게 해서 또 아파트 단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다 자기한테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딱 귀찮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냥 뭐 반편한 아파트 하나 사면 한 1년에 경매 10건 받는 거 낫지 않을까? 한 3년 보유했는데 30억, 60억 됐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심플해지는데 이거를 내가 고생해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라고 하면 쉽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그게 시드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데 그 녀석은 또 잘 안 올라가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싸게 사야만 또 되거든요. 그 중간이 잘 없거든요. 맞아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 선택하는 것도 어렵고 저 선택도 어렵고 어려운 걸 지금 도파를 이제 해 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을 또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도 이 경매, 단타, 아파트 계속 유효하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히 유효하고 네. 왜냐하면 경매라는 시장이 존재하는 동안은 네, 당연히 가능한 투자 방법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 규제가 발표가 됐잖아요. 대출 그렇죠. 규제가. 대출 규제에서도 되게 다행히 저희는 이제 지방 아파트 단타를 하고 있는데 지방 규제가 없죠. 자연스럽게 이제 피해 나가면서 오히려 규제 때문에 심리가 위축됐을 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경매는 막 뜨거운 지역 가가지고는 싸게 받기 힘들고 맞아요. 안 좋은 곳에 가야 되는데 되게 잘 아시네요. 그렇게 보면 지방이 딱이거든요. 맞아요. 누가 던지고 힘들게 나온 물건을 싸게 사야 되니까 네. 최적이다 제가 봤을 때. 네네네 맞습니다. 어찌 보면. 네. 근데 사람들은 야 지방에서 뭐 되겠어라는 또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경매를 붙이면 저는 딱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왜 안 하세요? 귀찮잖아요. 귀찮아서. 네. 저는 사실 제가 그걸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조금 시스템을 만들고 이렇게 뭔가 사업의 구조를 짜고 이런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긴 하거든요. 네. 뭐 개인마다 성향은 다르니까. 네, 맞아요. 본인 내 성향에 맞춰서 사실 투자 스타일을 고르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사람이라서 계속 뭔가를 해야 되고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렇긴 하네요. 근데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매달 저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매번 이걸 사이클을 돌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맞아요. 그렇게 한 절반은 그런 수요가 있어요. 네, 돈을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이게 딱일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직장인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멀리 가는 걸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수도권 가본 적이 없어요. 뭐 저기 마산은 어디에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맞아요.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비대면으로 좀 현장 방문을 적게 하면서도 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방식인데 네. 실제로 제가 뭐 현장을 가지 말자 이러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이를 2명이나 키우면서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업을 하면서 부동산 경매 단타를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아, 이러다가 내가 길에서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일리가 있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현장을 덜 가고 임장을 덜 하고 물건을 분석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선은 그 시세 조사를 전화로 그러면 제대로 해보자. 마치 현장에 간 것처럼 해보자. 네, 네. 그래서 시세 조사를 조금 제대로 각 잡고 하자. 이런 주의고, 또 하나는 현장에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경매는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가가지고 그냥 현관문만 보고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바에는 경매 정보지에서 주는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대한 손품과 입품으로 현장에 가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걸 권장할 수는 없겠으나 네, 맞아요. 현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1000km까지 운전한 적이 있거든요. 왔다 갔다 350, 700에 그 안에서도 움직여야 되니까. 네, 그 우리나라에 하루에 1000km를 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물어볼 정도로 진짜 빡세게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길에서 진짜 어떻게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게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일단 입품과 손품으로 해결해 보자.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나도 옛날에 1000km 많이 뛰었던 것 같은데요. 오. 지방에 거주하면 그럴 수밖에 없고 가야 될 지역이 머니까 맞아요.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그 지역 전체 시 다 보는데 5시간 걸리니까 맞아요. 그 정도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야,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주의점은 없을까요? 효율은 좋아지는데. 네, 주의점이 있어요. 주의점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 조사를 제대로 전화로 하더라도 마치 현장에 간 것처럼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필요하면 관리소장님이랑도 되게 오랫동안 통화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 소장님이랑 몇 번씩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낯설고 어려우니까 아마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두 군데 전화해보고 끝, 뭐 이렇게. 맞아요. 아니면 전화하는 것도 요즘은 콜포비아라고 전화 자체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 있는 실거래 가격이나 호가를 보고 그냥 대충 그냥 손품만 팔아가지고 입찰하시거나 이랬을 때 이제 그 동네 분위기나 이런 걸 몰라서 못 팔고 단기가 안 되고 이제 장기 투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보면 딱 절반은 나뉘거든요. 경매에 관심 있는 사람,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진짜 관심이 없거든요. 아무리 뭐 이야기를 해도. 네, 경자 나온 순간 그냥 바로 차단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경매학권 장점이 너무 많긴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절반은 벌써 나가 떨어졌어요. 갖고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남아있는 분들을 위한 질문을 제가 조금만 더 드려볼게요. 네네네네. 이미 지금 전략이 나왔거든요. 조금 이제 수도권보다는 지방, 네, 그리고 다른 종목 상관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그리고 오래 가져가는 게 아니라 조금 기간을 짧게. 네, 3개월에서 6개월 짧게요. 그게 전략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런 물건들을 선정을 잘해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그 선정하는 기준들이 좀 있나요?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선정을 하는 기준 전에 일단 만약에 서울 수도권 위주로 부동산 투자를 먼저 하셨던 분이거나 네. 서울 수도권에서 주로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지역적 편견을 버리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진짜 100% 동의한다. 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네. 되게 지방에 내려가는 걸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아파트 단타하기 되게 좋은 곳이 영주 이런 곳이거든요. 와, 한 번도 안 가본 분들 많을 텐데. 네, 해남에 아파트 있는 거 아셨나요? 어딘가 다 있죠. 네, 이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네. 거의 그 아파트 단타의 강남이 어디냐면 옥천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 이런 곳이 상당히 단타가 잘 되거든요. 근데 옥천, 진천, 해남, 영주 이런 데 아파트 사라 그러면 기겁을 하시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그 편견을 좀 버리고 열린 눈으로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전략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뭐 미래 가치가 있는 거를 뭐 오랫동안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팔리는 거, 대기 수요가 있는 거, 언제나 잘 팔렸던 물건 위주로 보시려면 내가 선호하지 않는 지역 또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지역에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설득이 됐어.
네. 횡령을 다 내려놨대. 네.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내가 얼마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 시드를. 네, 왜냐하면 만약 2천만 원이 있다 이러면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되고 한 5천만 원 있다 이러면 뭐 1억에서 2억짜리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되고. 아, 그 이유가 있나요? 이제 갖고 있는 시드에 따라서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2천이 있는데 왜 5천짜리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 80%까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는 걸 네네네.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 있어도 5천에서 한 6천까지도 충분히 입찰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럼 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무슨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이 세상에 어딨나. 있죠. 방금 얘기한 적은 있죠. 많아요. 많고, 그리고 이제 그걸 사겠다고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기 투자 금액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투자 금액 안에서 물건을 물건을 선정하시고, 그리고 선정하신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입품, 손품 하셔가지고 경매 물건을 선정하시면 되세요. 현실적인데요. 네.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소액이 가능하겠다 생각 확 들고요. 네, 맞아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중개사님들이 하세요. 여기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팔고 돌아가셔야지 나오는 아파트 단지다. 워낙에 노인 연령대가 많다 보니까 여기 그냥 사시는 분들이 다 노인분들이고 이동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들어가시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이사를 못 하니까 대기를 일단 걸어 놓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거나 정말 요양병원에 가시거나 하면 이제 물건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단지가 만약에 경매가 나오거나 이러면 바로바로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이제 너무 작은 도시는 공급도 안 하잖아요. 맞아요. 공급이 없기 때문에 있는 아파트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서로가. 네. 저도 소도시를 워낙 많이 가봐가지고 알긴 합니다. 옛날에 한 5년, 7년, 2016년? 유명하지도 않을 때는, 유튜브도 안 할 때예요. 저기 제가 그때 막 삼척, 막 동해 이런 조그만 도시까지 다 돌았거든요. 네네, 너무 좋죠. 부동산 딱 들어가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좀 브리핑을 받으려고 하는데 너무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짱 박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계약을 다 하고 나서 한 부부가 저한테 싹 오더니 랭구님 시주택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이 시골에 어떻게 나를 알아봤지? 나 유튜브도 안 하고 블로그만 하는데 해가지고 정말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야, 소도시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네. 어딘가에 다 내 팬이 있구나. 유명하신 아니에요. 네. 그때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저도 소도시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특징들을 저도 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한 이야기가 좀 확 와닿아요. 네. 진짜 100%. 재밌는 거는 그런 데서 사고서 나중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잔금 칠 때 현금을 이렇게 들고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돈이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수표가 섞여가지고 아파트 대금을 치시거든요. 이제 이럴 때 당황할 때가 좀 많은데 당황하지 말고 잘 챙겨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명도가 또 기다리고 있기는 하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초보자분들이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명도는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케이스는 명도가 안 되는 사람 명도해야 될 때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 많지는 않고, 그리고 만약에 명도가 좀 어렵고 나는 초보자라서 좀 힘들다라고 하면 법원에 인도명령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차를 통해서 좀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를 했을 때 이게 지금 뭐 2년 이상 막 보유하는 게 아니라 짧은 단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또 뭐 나중에 팔고 나면 세금 떼면 뭐가 남느냐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세금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아요. 단기 매도를 했을 때 원래는 그 양도소득세가 77%잖아요. 12개월 미만으로 보유를 했을 때. 근데 이제 매매 사업자라는 사업자를 내게 되면 그 차액에 그러니까 남은 수익만큼 과세가 되거든요. 많이 벌면 거기에 따른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금이 과세가 되기 때문에 내가 번 만큼만 딱 내게 돼요. 그래서 매매 사업자라는 걸 이용하셔서 단기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좀 어려운 분도 있긴 하겠다. 네, 맞아요. 그래서 단어가 어려우니까. 매매 사업자는 집을 매매하는 걸 업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내는 사업자예요. 그래서 집을 꾸준히 사고 팔고를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고, 한 개 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되고, 저같이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 집을 통해서 차익을 만들어서 소득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만큼 할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 사업자를 내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경매 단타를 하실 분들은 사업자를 안 하고는 일단 못 하겠네요. 네, 7% 내는 건 좀 오바니까. 네네, 그쵸. 필수네요, 일단. 네, 필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법인은 아니고 이제 개인 매매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개인으로 이제 하고 있고, 법인으로 했을 때는 30%가 아예 그냥 고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 소액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법인보다 개인이 훨씬 세율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개인으로 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고 말씀드려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내가 인테리어 업을 하나 해가지고 돈 번 거랑 세금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업종만 다르지 네. 사실은 그냥 개인 사업자 중에 하나인 거고 네. 그 소득이 내 종합소득세율처럼 그냥 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77%라는 좀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매매 사업자를 이용하게 되면 되게 세금을 좀 줄일 수가 있어서 네. 돈을 좀 버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지역 선택 자체가 지방이 조금 많긴 한데 네. 지방을 선택할 때 조금 뭐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아까 뭐 다 너무 좋은 것처럼 얘기하긴 했는데 네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사실은 대부분의 지방은 주의하셔야 되는 곳인데 제가 이제 지역을 좀 찍으면 또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좀 그렇죠. 기분 나빠하실 수 있으니까 네, 지역은 네. 안 찍고, 이런 곳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방의 작은 소도시인데 투자자들이 좀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그 아파트 가격이 좀 올라갔던 단지나 지역들이 있어요. 과거에. 네네네네. 이런 데는 아직 그 올라갔던 금액을 현재 실제로 물건을 사서 실제로 거주할 사람들이 가격이 아직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매도가 잘 안 돼요. 매매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데는 좀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갔던 단지나 이런 지역을 좀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야, 그걸 어떻게 캐치할 수 있을까요?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가시면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빡 올라간 그래프를 보시면 그런 것들 네, 피하시면 됩니다. 저는 소장님하고 대화를 해보고 뭔가 캐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좀 급등을 많이 한 지역들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런 지역인데 아직 이제 떨어지지 않았다,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현지에 계시는 분들은 가격이 아직 적응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거주하시려는 분들 중에서는 좀 기다리시거든요. 더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단기 매도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지역 선정도 잘했고 세팅도 잘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팔 일만 딱 누군가 남았어요. 네. 그랬을 때 이분이 딱 해야 될 게 적정 매도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적정 매도가를 결정하는 좀 노하우나 팁이 좀 있을까요? 사실 정해진 부분은 없는데 내가 얼만큼을 남겨야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사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하나 낙찰을 받아서 팔았을 때 500만 원만 남겨야지 하고 이미 입찰가 선정이 됐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내가 500을 남기겠다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건이 그 사이 좀 올라갔고 매물도 빠진 것 같고, 그럼 1000만 원 남겨야지. 그러면서 가격을 올리게 되면 단기가 아니라 또 이제 장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했을 때 내가 한 500 정도 남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그 목표액대로 그냥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내가 먹고 좀 남겨놔야 다음 사람도 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 단타할 때는 욕심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남겨야지 하고 들어간 물건은 그냥 그 정도로만 남기고 저는 팔고 나오는 편이에요. 그 내용이 사실 이번에 나온 책에 담겨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컨셉이 명확하다 보니까 그냥 경매 뭐 괜찮으니까 하세요가 아니라 조금 뭐 소액으로 하고 지역도 조금 바운드를 잡고 욕심도 좀 확 낮추고 그러면 되게 현실성이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500 먹으려고 했는데 500 먹으면 됐지 사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원래 계획했던 그 금액만큼 팔고 나오고 또 다음 물건을 또 빠르게 하자. 왜냐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몸살이 나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제 하자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말 열심히 움직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이렇게 딱 잡을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움직이게끔, 경매 관심을 가지게끔 좀 그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좀 뭔가 메시지를 던진다면. 사실 이제 갭 투자 같은 경우는 그냥 사놓고 기다리는 게 다라고 한다면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거나 좀 새로운 방법의 투자 방식을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사실 이제 돈을 단기 매도를 통해서 번다 이걸 떠나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대화를 하고 협상력이 커지고 인생 레벨이 좀 올라가거든요. 난이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인생이 좀 쉬워져요. 하는 게. 인생, 쉬워져요. 왜냐면 이 자본주의 세상 게임 자체가 좀 쉬워진다. 네, 쉬워져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돈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네.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되게 크게 성장하시는 걸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크네요. 네. 돈 500 버는 것보다 그게 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진짜 그냥 직장 다니고 애 키울 때는 네. 우리가 사실 협상을 살면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맨날 되는 대로 살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명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협상을 하게 되고 우위를 좀 점할 때가 있고 좀 편하게 일이 풀릴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매 자체만으로도 되게 매력적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득이 다 됐겠죠. 한 25%는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일단. 네. 네, 더 궁금한 내용 있으면 당근 자판기님 또 채널이 있으니까 네. 가시면 실제 뭐 사례들, 뭐 좋은 이야기들 아마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